예, 안녕하세요. 구청원의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구글 제대로 알기를 한번 배워보려고요. 이동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인사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구글 완전 정복을 이제 그 이론편하고 실전편 두 권을 쓰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반응은? 구글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론적인 부분과 실질 부분을 같이 다루었고요. 특별히 두 번째 책에 관련해서 그 업무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일 중심으로 또 삶 중심으로 어떻게 구글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구글 하면 구글의 검색 엔진, 그다음에 지메일, 크롬, 유튜브, 뭐 구글 플러스,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까지 해갖고 저는 굉장히 구글 서비스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구글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장님의 그 구글 완전 정복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뭐 시간은 짧지만은 구글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질문을 하려고 초대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질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글 서비스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은지 뭐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매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검색 엔진, 일정 관리, 그리고 이제 주소록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특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마트폰 속에 있는 구글 그리고 스마트폰 세팅과 관련돼서 그리고 지메일 계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알아서 아니면 뭐 실제 검색을 하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책보다는 뭐 들어서 또는 자녀들한테 또 주변 동료분들한테 물어서 대부분 배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구글 그 문서가 갑자기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합쳐진지를 몰랐어요. 그러셨군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원장님한테 전화드렸었잖아요. 예, 그렇죠. 원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 누르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이게 이게 모양새가 UI란가요? 화면이 바뀌는 바람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 구글 전문가가 이렇게 원장님처럼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아이고,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자, 뭐 이거부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구글 하면은 정말 많은 검색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검색 엔진. 그렇죠. 세계 점유율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점유율이 좀 차지하고 있나요? 뭐 국내에서는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제 웹 기반에서는 3위이지만 스마트폰 입장에서 볼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점유율이 지금 2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글 점유율이. 네, 왜냐하면 웹 기반에서는 3위라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점유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뭐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네이버니까 이제 네이버라고 비교해 보면 좀 구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첫 페이지에 나오긴 나오는데 좀 어수선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네이버는 좀 정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검색 방식이에요. 예. 이게 뭐 구글의 검색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구글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개방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찾았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또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에 맞는 알고리즘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정보를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또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낸 사람들한테 프리미어라든지 이렇게 광고를 상단에 올리는 데 비해서 그렇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줄 것은 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러면은 뭐 그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구글이 좀 더 그 검색의 정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업체나 기업에서 돈을 내어서 광고를 앞 상단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찾아서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걸 찾았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는데 그 심플한 부분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글의 어떤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네요. 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뭐 많은 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구글 상단에 좀 올리고 싶다 우리 회사를. 그런 방법 따로 있습니까? 상단에 구글 자체의 정책이 그러지 않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구글은 일반 기업과 다른 것이 사용자의 패턴을 기억을 해요. 패턴을 기억한다. 예를 들어서 이동현 원장이 어떤 검색어를 계속 검색하고 있으면 네. 그 검색어를 기억하고 있고 또는 어떤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그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요. 아, 메일을 내가 주고받는 검색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는 이제 메일을 주고 보내고 이럴 때 그 우측에 지메일 우측에 보면 광고가 떠요. 네. 또는 뜰 때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맞추어서 나오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맞춤형 타켓 광고가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몇만 명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맞추어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더 구매율이 높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르다 보죠. 그렇다면은 좀 이런 뭐 좀 무서운 얘기도 하는데 구글은 저의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거죠. 아, 분석한다. 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치는 키워드들 어떤 키워드를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구글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네.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경로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피자를 먹고 싶고 그 사람이 가는 경로에 피자 가게가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피자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장점으로도 저희가 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누구 집에 가고 어떻게 패턴을 돌아다니는지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좀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그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만약 어떤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유괴를 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그 아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뭐 조금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원장님이 구글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구글을 쓰는데 업무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방법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지메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메일이다 생각하지만 지메일을 통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필터 기능이나 라벨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한 메일이 날라오면 특정한 라벨을 붙여서 관리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스팸이 날라왔을 때 이 스팸을 이제 계속 스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다 스팸을 걸러준다든지 그리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메일 속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첨부해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국내 메일 같은 경우는 그냥 받으면 그냥 클릭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될 수 있지만 지메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일단 바이러스와 또는 악성 코드가 배리 왔을 때 아예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게 있다면 필터링 해버려요. 그러니까 파일 첨부하는 순간에 그 뭐 백신 그 검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일을 바이러스가 있다면 아예 못하게 막죠. 그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네. 몰랐네요. 네, 그런 기능이 있죠. 이 파일이 좀 이상한 것 같다면은 그냥 파일 첨부해서 보내면 이게 그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좀 체크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예전에 아웃룩을 쓰던 사람들이 그냥 이제 서버에서 메일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메일에 가서 지메일에서 메일을 다시 불러오면 지메일에서 필터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악성 파일에 대한 필터링 장치가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업무에 도움되는 게 있나요? 업무에 있어서 이제 지금은 드라이버와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일이 날라오면
그 메일을 자기의 그 고유의 드라이브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한다든지 네. 또 저장된 것들을 불러와서 메일을 첨부해서 보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기능과 함께 또 그 지메일과 함께 연동 같이 쓸 수 있는 칼렌더 기능을 이용하면요. 내가 어떠한 메일을 보냈을 때 칼렌더에 등록된 일정을 메일로 보냈을 때 그 일정에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도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서로 다 또 연결고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메일이다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일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칼렌더 그리고 구글 주소록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떻게 융합을 잘해서 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야, 만만치 않습니다. 뭐 원장님한테 좀 뭐 다시 또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글 전문가가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저도 구글을 사용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네. 구글을 사용하면서 처음 접했던 것이 구글 앱스였어요. 좀 바로 이제 구글 지메일을 쓰다가 바로 구글 앱스로 넘어오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과연 저 비용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최대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네. 또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구글이었고 구글 앱스였어요. 원래 이제 원장님은 또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더 익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필요했던 것이 제가 한 15년 전에 인터넷을 처음 접했거든요. 인터넷. 인트라넷. 예, 그러니까 그룹웨어를 15년 전에 쓰면서 고가의 그룹웨어였어요. 프로그램 하나만도 뭐 그 당시에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버 세팅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거를 사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구글이 재밌는 거는 그 도메인과 구글 앱스를 붙여 가지고 월 개인당 55불에 판매를 했거든요. 50불에. 네. 그러면 1년에 10명 기업이 중소기업이었다면 사용자가 1년에 이제 50만 원이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겠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안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몇 년 전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업무에도 바로 써먹게 되었고요.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 워크,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스쿨에 이르기까지, 네. 스마트 러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더라고요. 야, 지금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아듣는 단어도 있고 못 알아듣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한 구글 드라이브가 좀 우리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구글 드라이브가 최근에 그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이제 구글 드라이브는 하나의 어떤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트렌드로 나갈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픈 소스 개념으로 이제 MS가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받아가지고 기업이 살아가듯이 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 개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한다고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는 더 발전하지 않겠나는 그래 보고 있고요. 또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개인 지메일 사용자도 무료고 네. 구글 앱스 사용자도 무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문서 이미지 작업 그리고 양식 등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죠. 특별히 이제 지메일하고 연동이 된다는 것이 아주 탁월한 기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시네요. 사실 뭐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가 보면 무료라고 하면 공짜라고 하면 양재물도 멈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구글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무료 공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실제 소프트웨어 회사들 또 인터넷 회사들이 좋은 거를 개발할 어떤 틈을 못 주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도비 같은 경우도 이제 CD 기반의 라이센스는 이제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 기반의 라이센스를 판매하잖아요. 개인별로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도비라든지 각종 이제 기존 사용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웹에서 다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MS도 지금 오피스 365를 이렇게 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전반적인 추세거든요. 구글이 좀 더 많이 앞서 나간다는 것 뿐이죠. 구글의 어떤 정책이 뭐 무리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그 트렌드이고 그 트렌드는 뭐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구글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검색 엔진입니다. 그렇죠. 아까 또 뭐 물어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구글 검색을 잘 활용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구글 검색어를 잘 쓰려고 하면 네. 기본적인 구글 연산자들을 좀 알으셔야 돼요. 구글 연산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뭐 파인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또는 OR, AND 뭐 기본 연산자 등등 네.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어요. 그런 연산자들을 웹서핑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조금 익혀두시기만 하면요. 그 뭐 어렵지 않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PDF 파일을 찾고자 한다. 네. 그러면 PDF 파일을 찾을 수 있는 파일 타입이라는 검색어 연산자가 있어요. 파일 타입. 예,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구글에 대한 문서를 찾고 싶어요. 그냥 검색 엔진에서 구글 하면은 뭐 블로그부터 카페부터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파일 타입 해가지고 PDF 또는 HWP 이렇게 해놓으면 구글과 관련된 HWP나 PDF 파일을 검색해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글 연산자를 배워야 되는데 구글 연산자라고 이제 검색하면 또 나오나요? 그게? 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블로그 google.p.kr을 통해서 네. 거기 보시면 구글 서치라는 폴더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 카테고리에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네. 대한 사용법도 다 있으니까요. 아 구글 .p.kr. 아 google.p.kr 가면은 그 원장님이 운영하는 블로그시죠. 예. 예. 원래 이제 원장님은 제가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구글 전문가가 돼갖고 제가 책도 쓰시고 유명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자 구글 검색은 그 연산자를 활용하면 좋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게 이 구글 검색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막 검색돼서 노출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구글 검색에서 내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자기 개인 정보들을 이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국내에 있는 카페나 블로그에 네. 특히 카페에 비공개 게시판에다가 자기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를 넣어놔요. 비공개 카페다가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예, 비공개니까. 비공개니까. 근데 네. 착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못 봅니다. 그러나 로봇은 봅니다. 검색 로봇은 볼 수 있다. 아 비공개 카페도 비공개 블로그도 검색을 되는군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가서 각종 카페들의 그 비공개도 다 끌고 가요. 네. 근데 노출은 안 시켜요, 원칙은. 그런데 검색되어서 노출은 돼요. 아 노출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단어를 치다가 뭐 자기가 그냥 뭐 이동인을 쳤다고 넣은 게 아니라 특정한 단어를 쳤을 때 거기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동이랑 뭐가 매치가 딱 맞아 떨어져서 검색이 돼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검색 결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로봇은 모르고도 다 검색을 하거든요. 로직에 의해서. 그걸 노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비공개 게시판이라도 검색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색이 돼요. 와 비공개 게시판도 검색이 된다. 이거 예. 처음 알았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놀라. 그런데 어떤 그 검색 결과물에는 이제 나오는데 그걸 다룬 백을 돌려서 들어가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어라고 나와요. 네. 이제 검색 결과물에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공개 게시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네. 게시물이 이제 100개가 있는데 검색돼도 노출된 것이 뷰가 보여주는 한 개는 보여주죠. 네. 근데 그 나머지 199개는 못 보는 거죠. 뭐 원장님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한테 전화 줘서 내가 옛날에 그 좀 보기 싫은 나만의 사생활적인 사진들이 막 이 구글에 많이 검색되는데 이거 노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갖고선 좀 해결해 주신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가 담은 자기의 과거의 어떤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대부분 고민들이에요.
당시 찍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거 없애달라. 과거의 연인 사이.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없애달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문제들은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자기가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글은요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검색의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냥 단순하게 검색했을 때는 10개가 나왔는데 제한테 의뢰했던 분이 자기가 한 10개 정도의 이미지를 삭제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니까 한 몇백 개가 나왔어요. 연산자를 어떻게 활용 더 하니까. 하니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에는 한글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가지고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딱 올려가지고 검색을 하면 네. 그 안에는 아무 단어가 없잖아요. 네. 없는데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찾아내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을. 동일한 사람. 그렇게 찾는 방법부터 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개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그 사진에 보면 위치값이 있고 시간값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사진을 찍었다까지 다 나와요. 야, 좀 겁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글 전문가는 이런 역으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털어달라면 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런데 뭐 그거는 도의적인 게 맞지 않죠? 그렇습니까? 자, 아까 말한 대로 좀 그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도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정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나 이 인터넷에 그 구글에 검색되는 거 이거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원장님한테 찾아가면 될까요? 찾아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해요. 그렇다고 그런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또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있긴 있는데요. 뭐 디지털 헌터라든지 푸터라든지 뭐 디지털 푸터 또는 뭐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은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보이는 것만 삭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찾아서 삭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만 검색 엔진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각종 소셜 미디어에 있는 것까지 다 삭제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삭제를 안 해주면 이게 삭제가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 저한테 의뢰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재판을 벌였는데 기자들이 기사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이기고 났는데 그 기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 기사 결과와 그 재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성토를 했어. 근데 기자가 안 지워준다고요. 왜 안 지워줘? 자기가 적은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역사다. 저작권이다. 저작권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서류와 법문적인 걸 해가지고 지우도록 했거든요. 지워졌습니까? 지워지죠. 그거는. 야, 국내 같은 경우는 쉬워요.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말이 통하니까 되고 이제 관련 정보와 본인 확인, 사실 확인과 이렇게 있으면 다음이나 내부 같은 게 쉬운데 구글이 힘들어요. 구글은 사람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구글 코리아나 이런 데 가서 전화를 걸어서 제 정보가 이런 누출됐으니까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지워주진 않아요. 그럼 방식이 따로 있군요. 그렇죠. 구글에서는 모든 것이 알고리즘으로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입력값과 내용을 넣어야지만이 삭제가 되고요. 그것도 뭐 지금 넣었으니까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네. 보름 정도 걸려요. 보름 정도 걸려서 세계에 있는 각종 서버에 뭐 구글 서버가 수만 대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서버가 각각 잠겨 있는 서버에 정보들을 통보해서 지우거든요. 검색되지 않으면. 그래서 검색되어 지워졌다 생각했는데 두세 달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제대로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분명 내 게시판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이게 게시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건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을 해서
서버에 저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장된 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장되어 있다는 말은 캐시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정보를 지워달라고 또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구글 검색 엔진한테.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대부분 못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지워주십시오. 그 안에 저장된 거는 또 조장을 또 그렇죠. 그것도 지워줘야 되고 그 외에 또 이제 그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한 키워드를 쳤을 때 내게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 키워드를 쳤을 때는 내게 노출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올려준 건 상관없는데 특정 키워드. 그렇죠. 뭐 나쁜 키워드에 왜 내게 노출되느냐.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게 나왔다. 그런데 자기 정보 그 다른 거는 자기하고 관련 없는 거는 안 줘도 되는데 자기하고 관련된 건 좀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즈니스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커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원장님한테 많이 찾아올 것 같은 또 하나의 뭐 새로운 비즈니스인가요? 모르죠. 자, 뭐 아무래도 구글 관련한 컨설팅이라든가 강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드라이브가 아까 좀 하다가 좀 끝났는데 문서하고 드라이브가 새로 이제 그 합쳐졌어요. 네. 뭐 옛날에도 이제 문서 작성하고 그 했는데 갑자기 드라이브가 합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드라이브는 뭐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구글 드라이브는 이제 문서 도구에서 드라이브로 바뀌어서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하나 서비스. 이름만 바꾼 건가요? 그렇죠. 이름만 바꾸면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드라이브는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 공간에서 로컬 중심의 저장 공간에서 클라우드 중심의 저장 공간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서비스 같으면 다운 클라우드, 네. 그리고 엔드라이브, 네. 그리고 이제 드롭박스, 네. 뭐 박스넷, 뭐 이런 것처럼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을 넣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는 하나의 어떤 가상 공간에 어떤 자기의 문서나 정보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다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보여준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통합된 거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그 가상에 있는 클라우드 공간의 저장 공간과 내 컴퓨터에 있는 공간과 서로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네.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내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는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여줄 수 있죠. 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원장님은 현재 뭐 구글을 강의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나 문자를 제 노트북에서 다 확인해요. 그리고 제가 받는 전화나 문자들을 저는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네.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요? 예를 들면 누군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통화 내역, 그러니까 몇 시에 누구한테 전화 걸었고 누구한테부터 전화 와서 내가 받았다. 몇 분간 통화했다.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 시트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조금 이제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조금 이제 좀 난이도 좀 높은 기술인데요. 어찌되었던 뭐 일반인들 이걸 이제 악용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너무 위치 정보까지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제 스마트폰이나 제 그 구글 계정을 해킹을 해서 일명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제가 하는 모든 액션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지메일에 저장이 돼요, 자동으로. 동영상을 찍으면 저장이 되고 통화 내역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통화 내역이나 이런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가장 통화를 많이 하고 누구하고 어떤 액션이 많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말 몰랐던 기능 중에 바로 내가 전화했던 그 문자들 이런 기록들이 다 구글의 드라이브에 저장된다.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뭐 별도로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미국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실은.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된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보통 이제 전화가 보통 우리 일정을 하시잖아요. 일정을 하면 전화 오고 가고 한 거에 대한 것은 칼렌더에 저장이 안 되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전화 오고 가고 했던 내용들이 다 저장이 돼요. 실제 그러네요. 저하고 통화한 내용들, 시간,
시간 문자 문자 남습니다. 와 이거 무서운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자 주고받은 내용까지 지메일에 저장을 하게 놨어요. 그러니까 캘린더에는 지금 저하고 일정이 들어가 있고 통화 내역도 들어가 통화 있고. 내역도 들어가 있고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통화 내역은 안 들어가 있죠. 통화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행입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주고받는 거는 있다 이거죠. 저장이 되죠. 야 이것도 재미난 기능인데 이거는 뭐 필요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업무에 필요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럴 것 같아요.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누구랑 전화했다라는 거를 그 기록을 뭐 오늘 거는 해놓을 수 있지만 한 일주일 전 거는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해놓으면 일주일 전에 누구랑 통화했고 문자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주고받은 거 칼렌더에 다 저장이 되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칼렌더에 저장됐던 것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말 그대로 비즈니스 구글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 그거를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직원용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직원들의 어떤 업무용으로 전했던 내용들을 네. 리스트들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회사와 회사에서 그 업무 진행 상황을 통화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처음 본 좀 무서운 기능인데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브라우저가 이제 크롬 아닙니까? 예. 근데 크롬이 굉장히 빠른 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의 약점이 뭐냐면 액티브엑스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이용 못한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를 가지고 금융기관 거를 이용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액티브엑스 자체가 세계 표준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네. 바뀌고 있고 기업들마다 이제 그 부분을 HTML 5.0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액티브엑스 대신에 다른 대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솔직히. 네. 예. 그러면서도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액티브엑스를 깔아가지고 은행 거래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은행 거래를 못 한다고 고민하지만 그거를 깔므로 말미암아 보안도 되지만 잘못해서 보이스 피싱과 같은 어떤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홈페이지에 넘어갔었다면 정보가 넘어가서 거기에 입력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은 뭐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은행이나 하겠죠. 근데 이제 어찌되었던 이제 크롬만이 가지는 특수성들이 있어요. 좋은 점들이. 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크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스마트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크롬에서 프린트를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컴퓨터에 프린트가 없더라도 다른 데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프린트를 했는데 집에 있는 그 프린터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고 일반 사용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 거래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보안이나 이런 관점 그리고 또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는 아무래도 그 아이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점점점 지금 한 90% 이상이 안드로이드 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구글의 사용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시장은 뭐 모바일의 어떤 스마트폰의 어떤 구글 사용 시장은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찾게 되고 얻게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지 않으면 검색되어져서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검색 엔진 부분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구글의 기존의 웹 기반의 서비스들이 스마트폰 안에 내 손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업무들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스마트 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구글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자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원장님이 아무래도 개인의 어떤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그 구글 앱스라고 기업에서 그 요구하는 어떤 구글 서비스도 컨설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글 앱스는 또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메일 서비스들의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메일 서비스, 지메일, 칼렌더, 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이런 모든 지메일이 가지고 있는 구글이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그 서비스는 개인 사용자였잖아요. 네. 근데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보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 내부 문서가 밖으로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건데 그것이 도메인을 통해서 구글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도메인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메일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구글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한다. 예, 다 이용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기에는 보안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구글 앱스를 쓰려면 돈이 뭐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용이 지불되나요? 원 유저당 50불. 아, 월? 월. 아, 월이요? 예. 그러니까 40명이면 월이 아니고 연. 아, 연간. 연간. 그러니까 저도 순간 이거 좀 비싸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50불이면 10명이면 500불이니까 50만 원 정도 1년에. 그러면 10명 기업이 인터넷을 구축하는데 하드웨어나 이런 걸 구축하는 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아, 그렇군요. 메이저 큰 기업들이야 뭐 자기들만의 인트라넷을 필요로 하지만 한 40-50명 정도의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또 10명 정도의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 앱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그게 많이 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코스코도 그랬고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그 용량이 구글 앱스 사용자에게 더 많이 주거든요. 아, 몇 기가를 더 주나요? 제가 알고 있고는 지금 일반 지메일은 15기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용량이 한 35기가, 50기가 정도 더 주고요. 훨씬 많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 네. 크롬 노트북을 쓰는 사람한테는 2년 동안 100기가를 주거든요. 아, 근데 그 용도 아니 15기가도요 못 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는 권한 기반이 또는 이제 구글 앱스에 있는 그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면요. 수십 개의 연구 사이트도 만들 수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들이 전부 다 구글 쓰잖아요.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서 지메일도 쓰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구글 앱스를 기반으로 된 에듀케이션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학교도 전부 다 구글 앱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라고요, 그거는. 학교는. 아카데미 버전은 또 무료로. 예. 우리나라도 아카데미 버전은 무료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무료예요. 아카데미 근데 버전은? 우리나라 정책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안 부분에서 막 좀 일기이기 때문에 학교 서비스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빼고는 무료입니다. 일단 학교가 미국의 구글 에듀케이션 버전을 신청하면 교육 버전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학교 인원에 관계없이 무료로. 실제 뭐 우리에서도 뭐 그 사용하는 학교가 있나요? 혹시 구글 앱스를 활용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에도 몇 군데 있고 이제 대학교도 지금 이제 들어가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공개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말도 왜냐면 몇 군데 시크릿입니까? 네, 왜냐면 이제 업체들이 리셀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뭐 서울에 있는 에서 머선 것이 예. 뭐 학교라든지 뭐 몇 군데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이런 구글 앱스를 활용하는 데들도 이제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포스코 같은 경우죠. 아, 포스코가 현재 구글 앱스를 쓰고 있고요. 구글 쓰고 있고 이제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인원이 적을 때는 월 지불 금액이 별 걱정이 안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1,000명, 2,000명이 들어가면 아이고, 그렇죠. 좀 이제 계산해 보시면 50불이지만 1,000명이면 또 다르잖아요. 또 매달 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또 고민하는 것이 보안 문제거든요. 네. 이제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용 버전 같은 경우는 서버를 국내에 가져와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 건물 내에 열 수가 있어요, 있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리셀러들한테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서버가 미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구글 앱스를 쓰는 전용 서버를 국내에 두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거기는 보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기계를
뭐 강제로 연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딱 이렇게 보안 네트워크만 딱 꼽으면 원격으로 다 처리해 놓기 때문에 보안 장치가 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고 특별히 이제 구글 앱스를 쓰게 되면 구글 금고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구글 금고라는 게 있는데 그건 최근에 나온 한 1년 전에 나온 서비스인데요. 볼트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 서비스를 뜨면 직원들이 주고받았던 메일,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00%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에 CCTV 있잖아요. 네네. 그 뭐 주행하면서 다 녹화되듯이 이 회사가 그 볼트 서비스를 쓰면 직원들이 외부에 메일을 보내거나 뭐 또 안에 프로세스했던 모든 과정들이 볼트에 저장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보안이 더 잘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누군가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 네.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지워도 저장돼 있어요. 회사의 어떠한 그 기밀 문서를 외부로 빼려고 했다. 이것도 다 흔적이 남겠네요. 남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한테는 보안 장치로 더 유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는데 이제 그것도 악용하려면 또 얼마든 또 악용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구글 플러스라고 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굉장히 심혈을 들여서 그 서비스를 했던 것 같은데 구글 플러스는 국내 사용자는 굉장히 적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 플러스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 구글 플러스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글 플러스는 소셜 우리나라의 정서를 봤을 때는 좀 이제 좀 기계적이죠. 테크놀로지적인 게 많이 가미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쓰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기업에서 이거를 제대로 쓰면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구글 플러스 안에 구글 행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행아웃. 예. 구글 행아웃을 활용하면 원격지 회의도 이루어지고요. 네. 뭐 구글 행아웃을 이용해서 업무 처리하는데도 아주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상회의를 구축하려고 하면 10명까지 무료거든요. 네. 무료고 그리고 원격 제어도 돼요. 네.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글 행아웃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방송도 되거든요. 아 구글 행아웃을 이용해서 구글 행아웃 온에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도 되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사용했고 반기문 총장 그분도 사용하셨고 또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개인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가 있어가지고 실시간 방송 장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원장님이 구글 크롬북을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구글 그러니까 크롬 서비스에 그 최적화된 노트북인가요? 그렇죠. 그 하드는 없다고. 하드는 없고 안에 네. 메모리 카드 내장돼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SD 메모리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항상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아 그런 단점이 좀 그런데 있군요. 이제 메모장이라든지 몇몇 기능들은 인터넷 연결 안 돼도 오프라인에서도. 네, 그러니까 아이패드 와이파이 버전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네요. 저도 아이패드 와이파이 버전 사용 중인데 오늘 뭐 저희가 구글 완전 정복의 저자이신 이동현 원장님 모시고 구글을 좀 제대로 활용해 보게 갖고 했는데요. 사실 구글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 저희가 한 40분 정도 얘기했는데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지만 정말 서비스가 많다. 아직도 얘기 못한 것이 많은데 그렇죠. 자,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서 구글을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개인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구글은요 핌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메일을 정보 관리 그리고 RSS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일정 관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인맥 관리로서 주소록 그리고 아이디어 관리로서 이제 지메일에 있는 지노트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맥 관리의 기본적인 건 다 갖추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는 구글 사이트 도구 그리고 구글에 사용하고 있는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서비스들을 한 개씩 사용하다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에서 이제 메일이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룹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동현 원장님 모시고 구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히 아까 그 전화번호, 문자 계속 실시간으로 드라이브에 저장된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기능인데 그러죠?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구창원의 인물탐구 이동현 원장님 모시고 구글 제대로 알기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